저희 회장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 연탄가루를 뒤집어 쓰며 달동네 언덕을 오르내리던 20살 청년 김준호 씨의 고단한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는 낡은 단층 집에 쓰러져 있던 80대 노인 한 분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연탄가스 중독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선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준호 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 바로 수십 년간 대한그룹을 이끌어온 최태성 회장이었으며, 그는 가족들의 재산 다툼에 절망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은둔했던 것입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순수한 선의를 베푼 준호 씨에게서 잃어버렸던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으셨다며 이제껏 만난 그 누구보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이 젊은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십니다. 과연 연탄 배달 청년 준호 씨는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 외곽의 달동네 골목길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낡은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길을 밝힐 뿐 좁은 계단과 언덕길은 걷기조차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연탄을 떼는 집들이 많았고 20살 청년 김준호는 매일 그 무거운 연탄을 지고 이 가파른 길을 오르내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중학생인 동생을 위해 준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연탄가루가 온몸에 묻어 새까맣게 변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든 노동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만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에는 연탄을 아궁이까지 직접 날라다 주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준호를 기특하게 여겼고 가끔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준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동생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씻고 나오면 연탄 가게 주인이 이미 트럭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준호의 성실함을 인정했고 가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준호는 평소처럼 연탄 20장을 지게차에 싣고 언덕 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을 거쳐 6번째 집까지 연탄을 배달하는 동안 준호의 등은 땀으로 젖었고 겨울 추위 속에서도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각 집마다 노인들이 문을 열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어떤 할머니는 손이 꽁꽁 얼었을 텐데 수고한다며 호호 불어주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작은 관심들이 고마웠고 그것이 힘든 일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골목 끝자락의 허름한 단층 집이었는데 그곳에는 80대 노인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연탄을 배달하면서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지만 이날은 이상하게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준호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던 노인이었는데 이날은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대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고 불안한 예감이 들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화분의 식물들도 시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마당과는
달리 며칠간 관리가 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불안해지며 현관문 앞까지 갔고 문을 두드리며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급히 다가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고 창백한 얼굴과 파래진 입술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이었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서 연탄불을 피우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궁이를 확인해 보니 연탄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방 안에는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키고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정확한 주소와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는데 다행히 완전히 멈추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맥박은 매우 약했지만 규칙적이었고 호흡도 얕지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리며 노인을 안전한 자세로 눕혔고 목을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준호는 노인의 곁을 지키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연탄가루로 새까맣게 더러워진 손으로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정신을 차리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정신 차리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그는 노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드디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노인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준호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은 준호에게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며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것도 정확한 판단이었고 신속하게 신고한 것도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고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었습니다.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이 조금만 늦게 들렀더라면 혹은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노인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의 신속한 처치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옷은 여전히 연탄가루로 더러웠고 얼굴에도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이 무사하기를, 의식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을 볼 때마다 준호는 혹시 자신을 부르는 건 아닌가 하고 긴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와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빨리 발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환자가 현재 안정을 찾았고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준호가 신속하게 환기를 시키고 신고한 덕분에 뇌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준호는 병원을 떠나지 않고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노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냐고 묻자 준호는 그냥 연탄 배달하는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걱정이 되어 기다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준호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도 남을 걱정하는 마음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수고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갈 무렵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노인은 자신의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초점 없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준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부드럽게 물었고 노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약한 악력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와서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제 많이 안정되었으니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으시니 조심스럽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고 노인에게 천천히 회복하시라며 또 올 것이라고 말하고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피곤한 모습을 보았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어떤 보상보다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준호가 늦게 들어온 것을 걱정하며 저녁을 차려주었고 오늘 있었던 일을 듣고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정말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동생도 형이 멋있다며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준호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작은 행복이 전부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준호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동생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무섭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면.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그때는 무서움보다 할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을 다시 한번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병원에 도착한 준호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노인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노인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전보다는 훨씬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준호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고 준호는 그 손을 잡으며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자 노인은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며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고 준호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노인은 준호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연탄 배달 일을 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고 지금은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며 참 대단한 젊은이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겸연쩍어하며 별말씀을이라고 대답했지만 노인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나에게는 자네가 생명의 은인이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고 준호는 노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친구들도 떠났으며 이제는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만나면서 아직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저녁 시간에 잠깐씩 들러 노인의 안부를 확인했고 노인은 점점 회복되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노인은 준호를 손자처럼 대했습니다. 준호는 노인이 퇴원한 후에도 혼자 지내실 것을 걱정하며 가족분이나 연락할 분은 안 계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고 다들 먼 곳에 있거나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있지만 오래전에 사이가 틀어져서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쓸쓸함과 후회가 묻어 있었고 준호는 노인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끔 들러서 안부를 확인해 드리겠다고 연탄도 제때 갖다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준호의 말에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고 정말 고맙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노인이 퇴원하던 날 준호는 직접 병원까지 와서 택시를 타고 함께 달동네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창밖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다시 이 길을 올 수 있을 줄 몰랐다고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노인은 자신의 삶을 많이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죽어갈 뻔했던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덕분에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준호는 노인의 집안을 정리하고 연탄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이번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환기구도 점검했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하나 사서 설치해 두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큰 글씨로 써서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준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준호는 이런 것쯤은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노인에게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준호는 변함없이 연탄 배달 일을 하며 살아갔고 틈틈이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때로는 시장에서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사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고 노인이 좋아하는 빵을 사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노인도 점차 건강을 회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노인은 가끔 준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자신이 젊었을 때 사업을 했던 이야기,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시절 이야기 등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노인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과거에 큰 사업을 했던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던 것 같았지만
왜 지금은 이렇게 홀로 달동네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굳이 깊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인은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고, 준호도 노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평소처럼 연탄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고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던 순간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려가를 불렀습니다. 혹시 김준호 씨 맞으시냐는 물음에 준호는 의아해하며 그렇다고 대답했고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이상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욱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자신이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아니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변호사는 준호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좋은 일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준호에게 시간이 있으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었고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에 앉은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준호 앞에 놓으며 김준호 씨께서 며칠 전 구조하신 노인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오늘 뗐습니다. 준호는 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준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재벌 그룹인 대한그룹의 창업주이신 최태성 회장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 재벌 회장이라니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달동네의 허름한 집에서 혼자 연탄을 떼며 살던 그 노인이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준호의 놀란 표정을 보며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성 회장은 수십 년간 대한그룹을 이끌어온 인물로 건설, 금융, 유통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벌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가족들 사이에서 재산 다툼이 벌어지면서 회장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식들과 친척들이 회장의 재산을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며 회장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이 결국 가족들에게 욕심과 갈등만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은 검소하게 달동네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회장 본인도 세상과 단절된 채 살기를 원했습니다. 회장은 화려했던 과거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변호사는 회장님이 오랜 시간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으셨지만 김준호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으셨다고 하신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준호의 표정을 읽고는 조심스럽게 회장님께서 김준호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며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감사하다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자신은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회장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회장님께서는 직접 김준호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노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변호사의 안내로 서울 중심부에 있는 고급 빌딩을 방문했습니다. 빌딩 로비부터 준호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빌딩 최상층에는 대한그룹 회장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준호는 최태성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아니라 단정한 양복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했고 자네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는 어색해하며 인사를 했고 회장은 준호를 넓은 소파에 앉히고는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달동네에서 숨어 살았는지, 가족들과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준호를 만나면서 어떻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고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었고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재산과 지위였지만 결국 그것이 가족들의 욕심을 부추겼고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에게 목숨만 구해준 것이 아니고 자네는 내가 잃어버렸던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었으며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고 그 말을 듣는 준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회장의 말에 감동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았고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자네는 특별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상황에서 자네는 멈춰섰고 행동했으며 그것이 바로 자네의 진정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했고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장은 준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남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하고 그 일을 자네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자신은 그런 큰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경영이나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능력은 배우면 되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며 자네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평생 경영을 해온 경험을 돌이켜보면 기술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반대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부족해도 결국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준호에게 시간을 주며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곁에서 배우며 성장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지만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과연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고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왔다고 이번에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린 동생도 형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니까 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이제는 형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진심을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에게 단순히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다시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회장 앞에 앉아 자신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자신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 천천히 배워가며 회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고 잘 결정했다며 자네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내가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준호에게 경영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고 준호는 밤낮으로 공부하며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낮에는 회장 곁에서 회사 일을 배우고 저녁에는 경영 관련 책을 읽으며 부족한 지식을 채워갔습니다. 물론 연탄 배달 일은 계속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전히 달동네를 오갔습니다. 주중에는 회장 곁에서 경영을 배우고 주말에는 연탄 배달 일을 하며 동네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동네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곳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회장은 준호에게 대한그룹의 여러 계열사를 방문하게 하고 경영진들과 만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고 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는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유통 매장에서는 직접 물건을 정리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체험했고 본사에서는 경영회의에 참석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배웠습니다. 회장은 준호의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준호는 단순히 경영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 책임을 지는 법,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회장은 준호에게 경영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고 자네는 그걸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연탄 배달 일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본 경험이
경영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준호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가 자네에게 물려줄 것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아직 이르지 않냐고, 자신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자네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무엇보다 자네는 올바른 사람이라며 내가 평생 쌓아온 이 재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면 자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나이가 이미 많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지금 준비를 해두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변호사를 불러 상속 문서를 준비하도록 했고 준호는 그 결정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지만 회장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준호를 진심으로 신뢰했고 준호 역시 그 신뢰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을 선택하셨느냐고. 회장님의 가족들이나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자신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느냐고 말입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진실한 사람은 드물다고. 자신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대부분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자네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오직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회장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준호는 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심으로 도왔고 회장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호의 증가라고 회장은 말했습니다. 상속 문서가 준비되던 날 대한그룹 본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보였고 재계에서도 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오랜 은둔을 깨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의 후계자로 무명의 젊은이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회장의 곁에 서서 당당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준호를 소개하며 이 젊은이는 나에게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점이라며 나는 그 젊은이에게 내 재산을 맡기고 그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준호의 학력은 어떻게 되느냐, 경영 경험은 있느냐, 왜 하필 그를 선택했느냐 등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이고 진정한 리더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운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식이 끝난 후 준호는 회장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장은 준호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자네에게 맡기는 이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고 이것은 책임이고 사명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자네의 결정에 달려 있으니 그 무게를 항상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고 회장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준호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리며 자네라면 잘할 수 있고 나는 자네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고 준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책임을 떠맡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준호는 대한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연탄 배달을 하던 청년이 갑자기 재벌 그룹을 이끌게 되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준호의 결정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시작한 것은 회사 내 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만들었으며 육아휴직과 병가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의 이런 행보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직원들도 준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결코 높은 곳에서 명령만 내리는 리더가 아니었고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장비를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은행 지점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유통 매장에서는 고객 응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그런 준호의 모습은 대한그룹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회사의 분위기는 달라졌으며 실적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는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렸고 공정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처음에는 비용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재계에서도 인정받는 젊은 경영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그는 여전히 달동네를 찾았고 더 이상 연탄 배달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곳 사람들을 돕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낡은 집들을 수리해주고 어려운 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달동네에는 작은 복지관과 도서관이 세워졌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도 만들어져 혼자 사는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당도 마련되었습니다. 달동네 사람들은 준호를 여전히 준호 씨라고 불렀고 준호는 그들 앞에서 결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최태성 회장은 준호의 성장을 지켜보며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회장은 이제 고령이 되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준호가 자신의 뜻을 잘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준호를 불러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의미 있어졌고 자네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아니라고 저야말로 회장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며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와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회장은 준호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후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돈과 권력에만 집착했던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만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네를 통해 내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회장의 그런 고백을 들으며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대한그룹을 이끌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환경보호, 공정거래, 사회적 책임 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대한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단순히 큰 기업이 아니라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가난하고 평범한 청년이 한순간의 선한 행동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이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강연을 다니며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작은 선행이 때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결과를 기대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준호는 대학교에서 명예교수직을 제안받기도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학문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교단에 서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최태성 회장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준호는 회장의 마지막을 지키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회장은 준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고, 편지에는 준호, 자네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고, 자네는 내가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게 해주었으며, 이제 자네가 이 길을 이어가길 바라고, 자네라면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항상 자네를 응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그에게 단순히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르침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회장의 유언에 따라 화려한 장례식 대신 조촐한 가족장으로 진행되었고, 장례 비용으로 쓰일 돈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준호는 회장의 뜻을 존중하여 장례식을 준비했고, 회장이 평생 간직했던 검소함과 겸손함의 정신을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회장의 죽음 이후 준호는 더욱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그룹을 더욱 발전시켰고,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준호는 회장이 세운 재단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대한그룹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했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준호의 이런 노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는 젊은 리더의 모범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국제경영학회에서는 준호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고,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대한그룹의 경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자신을 낮추었고, 모든 공을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항상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고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 덕분입니다. 준호의 가족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병으로 고생하지 않았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으며,
어린 동생도 좋은 학교에 진학해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동생은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형의 영향을 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가족들에게도 겸손과 책임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준호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나눔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매주 복지관을 방문해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보았습니다. 동생도 방학 때마다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달동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작은 도서관과 복지관을 지었고,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동네 사람들은 준호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를 자신들의 영웅으로 여겼지만, 준호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영웅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만들어준 것이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여준 따뜻함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겸손함은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고, 그는 진정한 리더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달동네에는 준호의 이름을 딴 공원이 만들어졌고, 그곳에는 준호가 연탄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그 조각상 설치를 반대했지만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조각상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꿉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한그룹을 이끌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시켰고, 그의 리더십 아래 대한그룹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지사를 두게 되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은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회사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고, 수많은 가정이 준호가 만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환경보호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장학재단은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중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었으며 탄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공정거래 시스템을 통해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준호는 가끔 과거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연탄을 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던 그 시절, 추운 겨울 달동네 골목을 걷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날 노인을 발견하고 도왔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의 결과였다는 것을. 만약 그날 무심코 지나쳤다면, 만약 귀찮다고 외면했다면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준호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자신이 회장에게서 배운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른 가치관과 리더십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인재를 선발할 때
학벌이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진정한 리더는 능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철학은 대한그룹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고 많은 기업들이 본받고자 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매년 대한그룹 신입사원 교육에서 직접 강연을 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젊은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판되었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혔으며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반응에 대해 저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매일 아침 출근하며 자신에게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으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호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최태성 회장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준호에게 단순히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준호는 가끔 달동네 골목을 다시 찾곤 했는데 이제 그곳은 많이 변했습니다. 낡은 집들은 재건축되었고 주민들의 생활도 나아졌지만 그 골목을 걸을 때마다 준호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연탄을 지고 이 길을 걸었던 그 청년, 노인을 발견하고 도왔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났고 준호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출발점이었고 자신을 만든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손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기억하고 너희들도 언제나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고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올바른 선택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고 그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함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고 말입니다. 준호는 이제 대한그룹의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후배들에게 경영을 맡겼지만 여전히 자문 역할을 하며 후배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젊은 경영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준호의 가르침은 단순히 경영 기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이고 우리의 선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준호의 이런 가르침은 대한그룹의 DNA로 자리 잡았고 회사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준호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으며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그의 삶은 단순히 재벌 상속을 받은 행운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향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준호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를 추모했고 재계인사, 정치인, 학자, 예술가,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준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여주듯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특히 달동네 주민들은 준호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준호 씨는 우리에게 희망이었고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돌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가족들도 슬픔 속에서 그를 기억했고 준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준호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교육, 복지,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기부가 이루어졌으며 그의 이름을 딴 재단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준호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만든 변화는 계속되고 있고 그가 도운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그가 심은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져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준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연탄 배달을 하던 평범한 청년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재벌의 후계자가 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준호의 삶은 우리 각자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선함과 정직, 책임감이 결국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준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방식 그 자체였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나섰으며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준호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가 꿈꾸던 더 나은 세상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탄 한 장을 지고
언덕을 오르던 그 청년의 작은 선택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준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빛난다는 진리였습니다.